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오늘 두 분과 이 문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임대차 3법 도입 취지는 세입자 보호가 목적이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줬다는 것이 이제 인수위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문도 교수님, 먼저 임대차 3법이 어떤 건지 짧게 정리부터 좀 하고 갈까요? 네, 기억나시겠지만 2021년도에 이제 그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2020년도 내용은 거짓말. 예. 임대차 계약갱신권이 네. 이제 제일 첫 번째 큰 이슈고요. 네. 다음이 이제 임대료 상한제. 네. 5% 선에서 이제 상한하는 것이 두 번째고 전월세 세 번째가 상한제. 이제 신고제입니다. 예. 네. 전월세를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때 임대료가 이때는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하고 이 법이 먼저 통과되고 이제 3법이 이제 작년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게 이제 임대차 3법의 내용입니다. 예. 네. 자, 근데 사실상 인수위 부동산 TF의 첫 브리핑이었거든요, 어제가. 그런데 이 임대차 3법 개편안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면은 이 법을 먼저 손질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던 겁니까? 2000년 7월 달에 이 법이 지금 현재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3개월 동안의 그 임대료 상승률이 네.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임대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 3억짜리가 전세 4억 1억만 올라도요. 1억만 올라도 임차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럼요. 예. 집을 사는 사람들이 1억, 2억, 3억 오를 때는 대기 수요로 남으면 되지만 네. 전세 수요는 바로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고통을 주지 않나. 임대차 3법 중에서 특히 이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요구권제 때문에 임대 시장이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도 거의 두세 배 늘어났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임대 시장이 굉장히 그 매물도 줄어들었거든요. 이걸 좀 정상화시키자. 네. 그래서 아예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기간을 변경시키거나 또 상한제 자체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게 인수위 쪽에서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울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 그래픽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후를 좀 비교해서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3% 미만에서의 상승률이 움직이다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2010년도에 12.4%,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1%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한문도 교수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하면 안 된다 보시는 전문가들도 꽤 있고 한문도 교수님도 지금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이 법의 취지가 이 법이 시행된 이유를 얘기 드리면 이제 좀 이해하실 텐데요. 네. 2018년도 5월에 그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좌관인 라이올 파인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오신 이유는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유엔 인권의 헤비타트 그쪽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수준인데 임차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어떤 보고서가 계속 올라왔고 예. 현장 조사 겸 나왔습니다. 특별보좌관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홈리스, 노숙자나 청년 고시원 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케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계약갱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도를 만들라는 게 이제 특별보좌관의 이제 보고 내용입니다. 예. 기자회견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선진국으로 도입하는 시기에 우리 수준에 맞게 계약갱신권을 시행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거기서 이제 실거주 예외 조항이라는 게 물론 해외도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서 특이한 경우에는 이제 집을 이제 나가게 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의 예외 조항이죠. 그 조항이 해외는 이제 월세 임대료 개념이니까 그 저항이 별로 없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전세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이제 우리가 좀 시끄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동스럽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보내고 싶어도 임차인의 사정을 봐야 되고 예.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갱신할 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 부분만 보완한다면 이건 좋은 법이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GDP 6위 국가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주거 복지 안정을 꾀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네. 이 법의 제도의 목적이 주거 복지 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걸 폐지하는 것은 그럼 주거 복지 안정을 반대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제가 예. 볼 때는 폐지보다는 재개정 보완을 해서 더 좋은 법으로 만드는 게 합리적인 것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네네. 자, 이런 의견이신데, 근데 좀 단기적으로 보면 당장 올해 7월이 되면은 2+2 형태의 계약갱신 이미 한 차례 갱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새 집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전세 대란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7월 26일 말일이니까 이제 8월 달부터 계약할 때 신규 계약은 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오르면서 전월세 가격도 올랐잖아요. 예.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또 전세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1, 2억 정도 올라가는 거를 바로 대납할 수가 없어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그 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월세 거래량도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네. 이 전세는 이자가 붙지 않는 저축성이거든요. 예. 내 집 마련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제도거든요. 네. 이게 이제 월세로 되게 되면은 소모성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줄면서 이런 게 점점 가속화됐어요. 아마도 8월 달 이후에 지금 이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재계약이 되면 가격이 또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2년 후에 계약하거나 또 2+2로 4년 후에 계약하는 사람들이 이미 불안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손질해서 폐지하거나 또는 그 기간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그 5% 이상 그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걸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뭔가로 손을 대야 될 상황이 예. 됐다고 봅니다. 예. 사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들 부담은 조금 늘어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인데 이게 너무 빠르게 이 전세 시장이 이렇게 축소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기존에 이번에 전세 대출이 확대되기 전에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게 맞습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한 그 사다리 역할을 충분히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볼 내용이 뭐냐면 서울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의 70에서 85%까지가 전세 대출을 받아야만 지금 전세를 계약하는 환경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20, 30% 분들은 예전에 그 원칙에 좀 입각한 게 맞지만 현재 분들은 전세 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네. 결과가 1월, 2월, 3월까지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률이 둔화되고 하락하는 곳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현상인데요. 이제 월세 지금 늘어나는 걸 말씀하셨는데 네. 물론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부담이 돼서 올라가는 가격이 넘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강남이나 강동구 등 일부 지역 필수적 거의 대부분이 이 전세 대출을 받은 금액의 이자율이죠. 부담하는 임대료랑 비슷한 거죠. 결국 전세 대출 이자와 이자를 내는데 임대료, 그게 예. 임대료 역할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 금리 이자가 계산을 하고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오를 계획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 예. 현재 똑같은 물건의 아파트의 월세가 더 저렴합니다. 따져보면. 아, 이건 네.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건 실제로 팩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예. 실제 현장들에 가셔서 뭐 저보다 우리 소비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수요자분들이. 예. 그래서 월세로 가시는 분도 또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전세 매물을 말씀 주셨는데 전세 매물이 지금 계속 늘어서 지금 줄질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임대차법 3법 그 통과된 그 재작년 8월 9월부터 그 당시에 전세 매물이 서울의 아파트가 8천 개였습니다. 지금 3만 개입니다. 계속 느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올 8월에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에 대한 어떤 폭등이나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는 좀 제한적으로 그칠 것 같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걸 어떻게 8월에 전세 아냐면 대란 이건 지금 벌써 제한적일 3월인데도 것이다. 예. 지금 가격이 못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4, 5월, 6월에도 이게 만약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 생각외로 좀 커피 속의 찻잔의 태풍처럼 조그맣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전망하셨는데. 그 임대차 3법과 맞물려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 2020년도 7월 10일 날 공동주택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정부가. 네. 이게 역시 공급량을 공급, 줄이는 예.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가격도 하향 안정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은 거는 너무 전세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까지 규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매매도 전세 이거 거래량이 역대 최대로 낮아진 이유는 바로 이 대출을 규제하면 주택 시장은 안정화됩니다. 예. 주택 거래량이 정상화되면서 안정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가 안 되면서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비정상이죠. 이 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시장도 최근에 그 물량이 일부 지역에 그 많은 이유는 임대 금액이 너무 높아요. 임차인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계속 있는 한 살던 곳에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에 외부적으로 밀려나는 그런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같은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거든요. 네. 아니면 반전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된다고 봐요. 예. 특히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의 소지가 거의 예전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 문제.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가 복잡한 예. 관계가 있죠. 그 과정에 또 임대료도 5% 이상 올리지 못하니까 이거 역시 또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화합되는 그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작은 불씨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그동안 1, 2년 동안 해왔거든요. 이 부분도 작은 부분은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네. 그런데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이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든 것이요. 계약갱신율이 지금 한 70% 정도 되고요.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이 3.5년이었는데 이게 5년으로 늘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통해서 계약 연장을 하거나 또는 안정화됐다는 이면에는 거의 대부분 전세금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금액이 많이 네.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그러고 이사 가는 것보다는 이자 비용 부담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거지. 예. 사실 이사를 한번 가게 되면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소모성으로 날아가잖아요.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그 이사 가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전세금 대출을 받고 재계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계속 재계약률이 높거나 예.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장 이제 8월 앞두고 좀 주목되는 시점인데요. 어쨌든 임대차 3법 이거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뭔가 개편을 하려고 하면은 다수당 민주당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수위가 이제 단계적 개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조금 전에 우리 권대중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그 민간 임대 부분을 좀 늘리겠다 이런 활성화 방안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민간 임대 예. 활성화 부분은 경제가 불황일 때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건축물의 미분양분이나 이런 분들을 회수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민간 임대를 활성화 개념은 이런 개념이겠죠. 민간 다주택자들이 임대 등록 제도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예. 정부가 고시한 그 상한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시장에 안정된 공급을 유지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예. 대한민국은 좀 그런 상태가 좀 아닙니다. 해외는 다 장기적으로 무한대 어떤 시간의 개념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4년짜리가 있어요. 단기 임대가.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의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임대라고 하면 8년, 10년 이렇게 그래서 해외는 보통 10년이 넘어갈 텐데 지금 나오는 안이 10년이 넘었을 때 이 임대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부여하자는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인수위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 법의 문제가 혼란이 일어난 핵심적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세가 우리는 대한 전세라는 게 있고 해외는 월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실거주 예외 조항이 우리나라는 부담이 많이 되고 부작용이 많은데 해외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형태를 갖다가 아까 소송 얘기나 또 양쪽에도 좀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무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됐을 때 혹시 주인이 먼저 서류를 보내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나중에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사 들어오겠다고 말만 하고 안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내보내고 임대를 새로 넣으면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중가격이라고 하죠.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이제 계약갱신하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인데 여기에다가 당신이 만약에 5%를 유지하면 나는 억울하다. 그냥 난 내보내겠다. 그러니 차라리 한 20, 30% 올려주면 내가 안 내보내겠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하부 계약이라고 해요. 이게 두 예. 번째 가격이고 세 번째가 일단 내보냅니다. 임대인이. 예. 내보내고 새로 하면 5%가 아니라 더 많은 전세 금액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격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는 길은 제도를 완비하고 임대인들한테 이러한 어떤 공익적인 기능을 요구하면서 예. 혜택은 또 없어요. 예. 혜택이 전혀 없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 반응이 날 수밖에 없고 세입자 정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결론은 났죠. 이 실거주 예외 조항을 대한민국 정서에 맞게 전세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는 경우를 딱 예. 포지티브하게 막으면 됩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거나 자녀가 결혼할 경우를 딱 박으면 돼요. 예. 그러면 그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부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삼중가격 구조가 안 될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뿐이 아니라 예. 다른 소득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해외도 다 이 다른 소득에 대해서 임차 기간을 늘리고 임대 예. 조건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때는 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예. 이거를 근데 이제 같이 교수님, 도입하면 그런데 조금 합리적으로 되겠다고 예. 저는 보는 거죠. 민간 임대 사업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혜택을 늘렸다가 이게 이제 없애는 부작용이 걷어들였죠. 그렇죠. 걷어들였죠. 네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악영향을 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이제 한 면만 보면 그런 건데요. 네.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 네 군데 집에 가서 들어가서 삽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물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매매를 하든 뭘 하든. 그럼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가면 전세 수요자가 줄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제로성 게임인데 이 보통 말씀하실 때 보면 임대 사업자가 관두게 되면 전세 매물이 준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만히 제가 말씀드린 걸 들어보세요. 아, 당연히 집은 똑같이 있고 네. 네 개를 갖고 있던 중에 네 개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집을 팔면 임차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 텐데 그러면 예. 제로성으로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예.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물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전세 물량에. 근데 차기 정부에서 이거 다시 그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네. 입장 아닙니까? 가수요가 신규 미분양 주택이나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임대주택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예. 기존에 있는 주택마저도 아파트 부분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를 면제했잖아요. 지금 그 인수위에서 아마 검토를 하는 면제가 아니고 합산 배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 알기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인데 여기서 별도로 이제 계산하고 양도세도 안 내는 게 아니라 그 중과세를 하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면적도 60제곱미터 이하만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해보자. 중대형 아파트까지 사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매각 차익이 이제 캐피탈 게인이 커지니까 예.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서민들이 필요한 주택은 이제 등록 활성화하자. 현재는 비아파트 부분만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다 보니까 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도 또 투기가 일어나요. 결국엔 재개발 사업지구나 재건축 사업지구의 소형을 비아파트 부분 사서 입주권을 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 정상적인 아파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5평 정도 이하를 사서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 그게 예. 이제 첫 번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만 건설 임대처럼 임대 사업자뿐이 아니라 그 공급도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임차인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당장 폐지하거나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완하면서 이제 개편해 나가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보완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놓치지 말고 가장 먼저 챙겨야 될 부분 하나만 찝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임대사업자 얘기 조금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를 장기적으로 할 때는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그거는 정부에서 제도를 좀 완비하면 좋겠고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은 이 조성원가 연동제입니다. 그 지금 야권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조성원가 연동제를 공약에 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그 내용은 없습니다. 공급은 똑같은데 조성원가 연동제가 시행이 되면 신규 분양 가격이 이제 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전체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가격이 지금 높다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정부에서 네. 당선인께서 조성원가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라면 아마 모든 서민들이 좀 박수 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성원가 기대하고 문제. 있습니다. 예. 자, 권대중 교수님은요? 네. 우선은 그 임대차 시장에서 당장 개정이 어렵잖아요. 예. 이게 뭐 다수당인 그 민주당이 지금 뭐 이거 반대하는 입장을 단독으로 명확히 시행한 하고 있죠. 법입니다, 예. 이게. 네. 그래서 절충안이 이제 제 생각에는 네.
2+2가 아니라 네. 지금 우리 학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3년제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년으로 일단 단 한 번 계약하는 걸로 할 수도 있어요. 2+2 하지 말고 3년 한 번.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약속에 의해서 한 번 더 연장하든지 예. 법이 개입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 자체도 지금 5% 제한했잖아요. 예. 적어도 뭐 시장이 안 좋을 땐 4%, 3%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거나 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이 법을 좀 운영하고 네. 장기적으로 그래도 시장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뭐 상승세가 꺾였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제 그 KB 자료를 보니까요. 수도권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중형 아파트 평균 값이 16억 원까지 네.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주택 거래가 안 됩니다. 지난해 그 9월 이후부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대형 아파트는 대출에 관계 없습니다. 예. 고가 주택 15억 이상은 현금 주고 살 수 있어요. 또 전세 끼고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거래가 잘 돼서 일단 종합부동산세뿐이 아니라 다주택자 규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똘똘한 채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들은 15억이 넘는 주택들. 네. 그러면서도 이제 대출이 20%밖에 안 되는 9억 원 이상 주택들. 이런 것들은 대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그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들은 그렇게 오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뭐 대구나 또는 세종시나 또 지방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쌓일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예. 있고요. 수도권도 일부 지역에 가격 차별화가 있으면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결국에 대출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대출을 막으면서 예. 주택 구입을 못하니까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 지금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뭐 최대로 벌어진 이런 네네네. 상황인데요. 이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주택 가격이 문제긴 내려가면 하죠. 되겠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되겠죠. 그렇죠. 적정한 네. 선으로. 지금 주택 가격이 뭐 하는 보고서에서도 버블의 정점 수준이 이제 100, 취약성 지수 100을 찍었기 때문에 예.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이 이제 진행이 되면 되고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 공급을 많이 해서 주택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 당연히 양극화가 해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빼먹은 게 제가 질문을 좀 이해 못했었는데 임대차법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에 하나를 더하면은 이 인센티브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제도. 임대 사업자분들한테 인센티브 제도를 확실히 줘서 예. 그 대신에 착한 기간을 임대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자. 10년 이상 장기 임대 하는 걸로 하면 네. 임대 사업자들의 수익성도 확보하고 또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 안정도 예.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 예, 생각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 질문 드릴 텐데요. 네. 그 내 집 마련하려고 계획하신 분들 대선까지는 관망세로 지켜보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선이란 변수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차기 정부는 뭐 대출이든 어떤 재건축이든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사야 되나 더 기다려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네. 많거든요. 부동산 전망과 함께 좀 저는 조언을 그 해주신다면.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도 지금 당장 뭐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잘못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분명히 규제 완화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규제 완화 반대로 규제도 같이 갈 거라고 보여져요. 예. 재개발 재건축은 거기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고 재정착률을 높인다면 당장 매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잘못 샀다가 묶일 수 있거든요. 예. 또 이런 것들은 장기간 5년, 10년씩 가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을 250만 원으로 공급하겠다고 지금 그 윤당성자께서 이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분양을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분양을 노려보는 네, 게 그건 좋겠다. 당장 아니고 예. 뭐 시간을 두고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사전 청약이 지금 7만 가구가 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년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네. 분양을 노리는 게 가장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양을 노려봐라. 자, 한문도 교수님 마지막 조언 듣겠습니다. 네. 기대감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높은데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기대감이 좀 실체가 나옵니다. 뭐냐면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한 것이 예. 없고요.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고요. 그 결정적으로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또 가능하지가 예. 않습니다. 이 수익성에 직결되는 그 부분이고 안전진단은 전체 사업 기간을 조금 줄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의 자체도 5년 걸리던 걸 한 2, 3년을 줄이는 건데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보통 통상 빨라야 7년이고 길면 10년에서 15년인데 거기서 2년이 주는 거의 효과보다는 뭐 용적률 완화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런 부분들이 더 걸림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은 좋은데 막상 실체로 들어가보면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거래량에서 나타납니다. 예. 지금 저 중요한 재건축 현장들이 거래량이 없죠. 3월 달에 압구정했는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 4만 세대 중에. 네. 그러니까 이런 팩트를 좀 정확히 보시고 너무 기대감만 갖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좀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좀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대처하라. 네, 알겠습니다. 존폐 갈림길에선 임대차 3법 내용하고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두 분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